아, 그리고 요 어법 변형 테스트 답지도 좀 주고 받으셨으니까 하나, 둘, 셋. 자, 일단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요, 우리 지난번 금요일 날에 이제 숙제를 좀 이렇게 약식으로 이제 검사를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물어보면서 했었죠. 그래서 그것처럼, 숙제 확인이나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가 그, 이제 진도 끝나고 나면 다 개별 첨사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어차피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괜히 이제 내가 두 번 이제 해갖고 시간을 끌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진도도 너무 많고, 그리고 사실 시간을 버리기에 좀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첨삭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그 워크북이나 이런 거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동시에 확인하겠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 효율성을 높일 거라는 뜻인 거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오늘을 제외하고 이제 수업이 두 번 더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숙제를 하실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변형 문제를 풀든, 워크북을 하든, 도식화를 하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일단은 내가 뭐 숙제를 얼마만큼 해라라고 이제 지시는 할 겁니다. 이제 카톡방에 올릴 건데, 그거 갖다가 내가 뭐 숙제 갖다가 뭐라 할 생각은 없다 이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 어차피 여러분께서 다음 주 저기 목요일부터 시험이고요. 그 전에 워크북이나 이런 게 끝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를 여러분 본인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워크북을 다 할 자신이 만약에 정 없다. 도저히 난 시간이 안 돼서 안 되겠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드신다면요. 최소 세 가지는 해주세요. 세 가지. 첫 번째, 워크북의 파트 1, 부분 독해하는 거. 그리고 도식화. 그리고 변형 문제입니다. 알겠죠? 참고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구문 독해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순서 삽입이나 어휘나 이런 것만 넣어놨습니다. 방금 말한 거는 스승 라이트를 기준으로 말한 거예요. 알겠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워크북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들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요. 과감하게 워크북을 포기하세요. 본인이 부족할 것 같다면. 과감하게 워크북을 포기하고요. 바로 그냥 도식화부터 하는 쪽으로 하자고요. 정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면.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하자고요. 자, 그리고 어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각종 이제 테스트나 아니면 뭐 변형 문제나 뭐 숙제나 이런 걸 하셨을 때 분명히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어법상의 근거를 쓰거나 이런 부분들. 사실 그동안 검사하면서 제가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못 했는데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긴 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할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제 질의응답이 만약에 좀 개별적으로 좀 많다면 그러면 첨삭 위주로 할 거고 만약에 여러분의 질문이 그렇게 없다면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내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때쯤에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어법이 나오는 파트 있죠. 교과서랑 스승라이트죠. 요 부분만 좀 어법만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할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좀 시간을 한번 내볼게요. 알겠죠? 그렇게 하고, 그 밖에 것은 딴 거는, 네, 뭐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요거 말 안 할 뻔했는데, 여러분이 시험이 5월 며칠 날 끝나지? 5월 2일인가? 5월 2일이 화요일인가? 맞죠? 그때 끝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작년에 내신 대비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오답 노트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오답 노트를 쓸 기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월급반이다 보니까. 월요일 날은 다음 날 거 시험 공부해야 되고, 우리 직구하는 날이잖아, 월요일. 그렇죠? 게다가 금요일은 어린이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니네가 학원을 안 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언제 써야 될까? 토요일 날 써야 돼. 토요일 날. 어, 일정을 좀 봐야 돼요. 근데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와야 돼요. 다 같이 와야 돼요. 다 같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개인의 어떤 뭐 타학원이라든가 이런 사유 때문에 뭐 하루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결석한다라는 거는 뭐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좀 다수가 와야 되거든요. 우리 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첫 시간에 내가 수업이 있고 화요일 날 만약 하려면요, 둘 중 하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아예 한 2시에 하거나, 2시쯤에 아예 오답노트를, 아예 그때쯤에 하거나, 화요일 날.
아니면 7시쯤에 하거나. 일단 어쩔 수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수요일 날 왜냐면요. 수요일 날 저기 마지막 타임에 저기 A반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 같이 하려고 했죠, 원래. 저기 뭐야, 8시 반, 8시 반까지도 뭐, 8시 반에서 10시까지. 혹시 그 시간 안 되는 사람? 수요일 날 8시 반에서 10시가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희원이? 아니야, 아니야. 오답 노트 쓸 때는 1시간 일찍 오고 이런 거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주의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시험을 좀 못 봐서 오답 노트 쓸 게 좀 많을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일찍 오셔야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니네 늦게 가요. 그렇잖아. 본인들이 늦게 간다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좀 조절을 해서 오시면 될 텐데, 일단 저는 직본날 공지하긴 할 거예요. 직본날 공지해서 할 건데,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반은요, 수요일 날 5월 며칠이냐? 그럼 5월 3일인가? 5월 3일 날 8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제가 직본날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알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시 면담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그때 한번 좀 얘기를 해보든가 하겠습니다. 그 오답노트 쓰는 날. 됐죠? 공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딴 건 없죠? 데일리나 숙제나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요. 제가 이따 진도 끝나고 좀 확인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 이것만 말하고 끝낼게요. 단어 같은 경우도요. 일단은 이제 더 이상 페널티는 안 줄 생각입니다. 페널티는 안 줄 거예요. 내가 물론 이제 뭐 커트라인이나 이런 건 써놓겠지만 여러분이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커트라인을 써놓는 거지 뭐 단어 깜지 쓰거나 뭐 저거 뭐 셀프 테스트 받거나 뭐 이런 거는 안 할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다만 이제 여러분께서는요. 사실 이제 단어 결과를 좀 봐야 되는데 네, 니네가 봐도 단어 결과가 좀 그렇죠? 본인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단어 결과로는 안 되잖아. 우리 다음 주가 시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필요에 의해서 저한테 셀프 테스트를 요청하는 분들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숙제 이런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요청하는 거고 본인들이 알아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거 했니 안 했니 뭐 이렇게 뭐 검사할 생각도 없고 뭐라 할 생각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야, 나 이제 니네 포기해서 알아서 해.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니네가 내가 지난주 그 뭐야 토요일 날에도 그때 단톡방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니네가 뭐 체육대회니 뭐니 뭐 그리고 2학년 들어서 이렇게 되게 바쁜 거 다 이해해요. 정말로. 매년마다 겪는 일인데요.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 우리가. 분량이 많은 거. 뭐 내가 분량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와중에, 성적이 아마 점수로 따졌을 때 작년과 점수가 유지가 된다면 등수가 오히려 오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학습 성취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또 보이기도 해요. 정말로. 이때가 이제 분기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고1 때 막 4, 5등급 나오다가 고2 때 3등급, 2등급 이렇게 올라서 수시로 간 친구들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찌 보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정말 힘들겠지만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남은 기간만이라도.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험이 끝이 아니잖아요. 또 기말고사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기말고사 대비 5월 말에나 아마 5월 아마 20 며칠 아마 이때쯤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신 대비가 어쨌든 쭉 이제 연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체력 관리나 이런 거 좀 이제 번아웃 오지 않게 쭉 지속할 수 있게끔 관리도 좀 잘 하셔야겠죠. 아시겠죠? 자, 내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39번. 자, 펴주시고. 다 폈죠? 39번? 바로 갑니다. 잡수 어디다 팔아먹었어? 나 진짜. 그러고 보니까 아까 누가 저기 윤재한테 뭐 잤어 받아가야 된다 그랬대? 필기하고 밤이 못가니 사람한테 그렇구나.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저기 화면 사이즈는 이 정도로 할 건데 이게 일단 거의 최대로 한 거긴 하거든요. 정말 조금만 더 확대해 볼게요. 최대한 이 정도. 여기가 일단 최대로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사연이 잘 보여요 앞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릴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여기 짱 박혀서 할게요. 만약에 누가 문 확 열면은 제가 아마 여기, 어, 저기, 등 좀 맞을 것 같은데, 예, 뭐, 안 맞는다고 생각하죠, 뭐. 자, 보겠습니다. 아, 분석서를 제 거랑 여기. 자, 분석서에 39번에 있는 주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39번. 자, 뭐라고 나와 있나? 우리의 창의성이 생산성에 부정적 그리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잘 봐봐. 잠깐만 이 글을 읽기 전에 좀 정리해 보자면은 창의성이래요. 창의성. 그럼 이 창의성으로 인해서 뭔가가 이제 생산성을 따져볼 때 생산성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는 좋은 얘기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건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건데 내신 시험이든 아니면 모의고사든 간에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해서 나오는 지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변형 문제로 내기 가장 좋은 유형 5개를 소개해 줄게요. 알겠죠? 자, 이거는 수능에서도 먹히는 내용이고요. 내신에서도 먹히는 내용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둘 다 나올 때 시험으로 내기 좋은 유형이 뭐냐? 첫 번째, 요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휘. 그 다음에 세 번째, 흐름. 네 번째, 삽입. 마지막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됐어? 이 5개, 보면 이 5개가 내기 제일 좋아요. 알겠죠? 어. 왜 얘네가 내기 좋은지 그 당위성도 말해줄게요. 그 이유도 말해줄게요. 왜 그러냐면, 자, 요약 같은 경우는요, 한 문장 요약해야 되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둘 다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창의성이 생산성에 있어서 이런 점에서 좋고 이런 점에서 안 좋다. 이러면 요약이죠. 그렇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2개를 다 넣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으로 내기가 좋다라는 거. 그러면 플러스 이게 요약, 어휘, 흐름이 좀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3개가. 그러니까 플러스에 좀 대표되는 단어 하나랑 마이너스에 대표되는 단어 하나 이렇게 해갖고 빈칸 빵빵 뚫어서 요약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낼까요?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밑줄 5개 쳐놓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플러스 얘기가 3개 나오고 마이너스 얘기가 2개 나온다 쳐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마이너스 내용이 나와야 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문장 안에 마이너스 얘기가 또 있었어. 그러면 이중부정이 돼. 그렇죠? 그럼 오히려 플러스 얘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를 플러스로 써줘야 흐름상 적절한 어휘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렇게 낚시해서 시험을 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낚시해서. 됐어? 우리 스팅 라이트 할 때 여러분 기억나나? 내가 어떤 지문이었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decline이라고 나왔는데 뒤에는 willingness였나요?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아마 책을 기꺼이 읽으려고 하는 마음의 감소다 그 지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3강이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decline은 마이너스를 뜻하지만 willingness는 플러스를 뜻하는 거고 여기나 여기에다가 어휘로 문제 낼 수 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제 기꺼이 책을 읽으려고 하는 마음에 감소라는 의미였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to be willingness, to be willing to였나?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willingness에다가 이제 willingness에다가 어떻게 내는 거야? unwillingness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죠. 그럼 이중 부정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플러스가 되니까 흐름상 어색한 어휘가 돼버리는.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휘로서 시험을 낼 수 있다. 흐름도 마찬가지죠. 흐름 같은 경우는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플러스에 관련된 흐름이 나와야 되겠고 마이너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당연히 마이너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흐름에 대한 문제를 내기도 좋고요. 근데 내가 뭐 이것도 늘상 말했지만 내신 기준으로는요. 흐름 문제는 어휘 문제의 하위 호환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어휘는 2문제 내지는 3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휘로서 내신에서 내는 건 좀 더 선호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삽입이나 순서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이게 39번 지문이잖아. 39번이 뭐야? 삽입 문제야. 삽입 문제. 그러면은 삽입을 어디를 삽입을 할까? 플러스 얘기 쭉 나오다가 마이너스 얘기 나와. 그럼 마이너스 이야기가 시작되는 문장. 거기를 삽입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4번으로 정답이 많이 나와요. 팁을 좀 주자면 3번 아니면 4번. 보통 그렇고요. 순서도 똑같죠. 순서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얘기 쭉 나오다가 마이너스 나오다가 이렇게 시점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캐치해서 우리가 순서를 결정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팁들은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누구랑 수업을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써먹을 수 있는 팁이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신 대비할 때 특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물론 이거를 제외하고 다른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대입학이나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다못해 어법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지문에서는 방금 말한 5가지 유형이 가장 시험 내기 좋다. 누구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출제하기 가장 편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더 좋겠죠. 오메. 어. 자, 그래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첫 문장에서 창의성은요, can have an effect, 영향을 끼칠 수 있답니다. 어디에다가? 생산성에다가요. 바로 나왔죠? 주제입니다. 첫 문장. 창의성은 생산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커다란 카테고리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영향력이라는 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주제문이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텐데 가보겠습니다. Creativity leads. 창의성은 이끕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됐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게끔 이끈대요. 창의성은요. 어떤 문제냐? That others do not see.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문제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하게끔 유도해 주는 게 바로 창의성인데요. 하지만 그게 아주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창의성이라는 거를 이제 발휘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문제라고 이제 인식을 해서 내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거를 뭐 해결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창의성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봐. 얘들아, 창의성이라는 거는요, 크리에이티비티는요, 크리에이트에서 나온다는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트가 뭐야? 창조하다잖아. 창조한다는 게 무슨 말인데요?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무에서 유를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창의성이라 표현하는데 그 창의성을 발휘하는 게 쉽겠냐고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매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요. 미리 말하겠습니다. 여기 찰스 다윈스 어프로치가 한국도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요 문장,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 하고 여기 for others 보이시죠? 여기가 실제로 삽입문이었어요. 여기에서 좀 끊을게요, 내용을. 여기 for others. 여기서 시점이 전환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기가 삽입 문제로 나왔었어요. 실제 모의고사에서. 알겠죠? 그러면은 이 for others를 기준으로 뒤에 나오는 내용 있죠. 이 for others 뒷내용. 뒷내용이 플러스예요. 미리 말할게요. 이 for others 앞까지가 마이너스예요. 됐어? 마이너스가 먼저 나오고 플러스가 나온 거야. 즉 창의성이 생산성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영향이 for others 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됐니?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가볼게요. 자, 찰스 다윈의 접근 방식이랍니다. 뭐에 대한 접근이냐? To the speciation problem이래요. 종분화 문제랍니다. 종분화가 뭐냐면요. 쉽게 말할게요. 종을 분류하는 거예요. 종을 분류하는 거. 예를 들어서 G. G는 어떤 분류로 되어 있죠? G는 무슨 류예요? 어? 음식이라고요? 음식이라고 되는 것 같은데. G의 종은 어떤 종으로 분류가 되죠? 설치류죠, 설치류.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설치류로 할 거냐, 포유류로 할 거냐, 양서류로 할 거냐, 뭔가 이 종을 분화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그 기준을 일단 설정하는 것부터가 되게 빡세지 않을까요? 뭘 기준으로 할 건데? 이거부터가 어렵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 상식인데 혹시 아나? 거미는 곤충이에요, 아니에요? 거미는 곤충이? 아니죠? 아니, 아니 문과랑 뭔 상관이야? 우리 아들도 알고 있는데 이 자식아, 문과랑 뭔 상관이야? 범인은 곤충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곤충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머리 가슴 배로 나눠져 있고 이제 다리가 이제 세 쌍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곤충에 대한 기준인데 거미는 머리와 배로만 2등분으로 돼 있고 팔다리 이거 다리가 8개가 있죠. 그러니까 곤충에 대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곤충의 그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을 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기준 설정을 먼저 해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어렵지 않아요? 뭘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건데? 그 기준을 잡으려면요. 굉장히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벌레 하나하나 다 봐야 돼요. 다리 몇 개 달려있지? 이거 다 봐야 된다고. 얼마나 빡세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종을 분화하는 분류 작업 자체도 힘들고 분화가 끝나고 났으면 얘네들의 명칭을 어떻게 할지도 어렵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파할지도 어렵고 죄다 어려운 것밖에 없거든요. 자, 이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찰스 다윈의 종분화 문제에 대한 접근은 is a good example of this. 이것의 좋은 사례랍니다. 즉 뭐냐면 그는요 선택했어요. 아주 어렵고 tangled 막 꼬여 있는 문제를 선택했는데 그 어렵고 꼬여 있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종분화라고. 그래서 근데 종분화가 어떤 거냐면요. 그게 그를 이끌었대요.
찰스 다윈을 어떻게 이끌었대? Into a long period, 긴 기간으로 이끌었다. 어떤 긴 기간? Of data collection and deliberation. 그러니까 자료 수집과 심사숙고의 오랜 기간으로 그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됐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을 분할하려면 아까 말했죠?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해야겠죠.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심사숙고해야겠죠. 이렇게 지금 종을 분할하는 기준이 맞나? 이걸 굉장히 많이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해도 이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창의성이란 건 다시 한번 뭡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예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상 종을 분화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것 자체가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잖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어. 근데 이것 자체는 뭡니까? 굉장히 빡센 작업이라고. 됐어? 그래서 어쩌라고요? 다음 문제. The choice of problem. 이러한 문제의 선택은 did not allow for. 허용하지 않았대. quick attack. 빠른 공격이 아니고 여기서는 착수란 뜻이에요. 착수. 착수라는 거는 일을 시작하는 걸 착수한다고 하죠. 또는 a simple experiment. 간단한 실험을요. 빨리 일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실험을 해본다거나 이런 걸 허용하지 않았답니다. 왜? 복잡하니까요. 복잡하니까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함부로 시작했다가 함부로 실험했다가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떡해? 그렇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보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을 시작하든 실험을 하든 뭘 하든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바로 위에서도 말했지만 굉장히 빡센 작업이. 자, 그러면 in such cases 그러한 경우에는요. 창의성이라는 건 may actually decrease가 중요하겠죠. decrease productivity. 어떻게 할 수 있다? 생산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생산성을 감소시키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니네가 이 decrease가 어기 문제로 나왔을 때 안 틀립니다. 생산성을 올리는 거냐 낮추는 거냐 이걸 알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생산성이란 건 뭐예요? 결과물 아니에요? 결과물? 그러면 내가 창의성을 발휘함으로써 결과물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이게 생산성이 좋은 거잖아. 내가 창의성을 발휘했는데 오히려 결과물이 안 나와. 그럼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찰스 다윈의 이 종분화 작업은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평생 동안 머리를 굴려도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보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말해볼까? 얘들아, 너네 여태까지 유명한 위대한 수학자들이 있었지? 걔네들은 전부 다 자기만의 공식을 만들었어. 자, 너네도 공식 하나 만들어보자. 이게 하루아침에 돼요?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이 평생 동안 수학만 해도 공식을 못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보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공식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잖아. 그럼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뭔데요? 창의성을 발휘하는 작업. 맞아요? 근데 창의성을 발휘하는 작업에 있어서 내가 설령 죽을 때까지 했어. 수학 공식을 하나 만들려고. 근데 결국 못 만들었어. 그럼 뭡니까? 생산성이 안 나온 거잖아요. 창의성이 생산성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decrease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As measured by publication count. 그래서 출판물의 수로 측정되듯이 이 창의성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생산성을 실제로 낮출 수 있답니다. Because 왜 그러냐면 effort is focused on difficult problems. 그 노력이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뭐냐면요.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들인 노력이에요. 알겠죠? 아이고 글씨가 왜 이래? 다시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드는 노력이라고요. 알겠죠?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드는 노력. 머리를 써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됐어요? 근데 그 노력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려운 문제. 이 종을 어떻게 분화를 시킬까라는 이 어려운 문제, 답이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머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안 나온다. 여기까지가 뭡니까? 창의성이 뭔가 이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례요. 맞죠? 자, 근데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For others. 자,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시점이 바뀐 거죠.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창의성이 is more focused. 더 집중된대요. 어디에? 방법과 기술에 집중이 된대. 이번에는. 어려운 문제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방법에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방법에. 됐어요? 그러니까 방법과 기술이라는 거는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과정이라고 표현하면 될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라는 거는요. 어쨌든 간 창의성을 발휘하는 이유 자체는 뭡니까? 전부 다 문제 해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성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마이너스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던 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까 수학으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수학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니다. 수학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아래 한글이 있죠. 이 아래 한글 작업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아래 한글 작업을 하는데 여기가 만약에 영어가 있고 한글이 있어. 지금 우리 모내기처럼 왜 안 올라가? 이렇게 뭐 영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한글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다고 한번 쳐볼게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한글만 다 지우고 싶어. 예를 들어서 영어만 냅두고 싶어. 원문만 냅두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마우스로 블럭을 씌운다. 블럭을 씌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른다. 그 다음에 또 휠을 또 내려서 또 이만큼을 블럭을 씌운다. 백스페이스를 누른다. 노가다죠.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요, 한두 페이지는 괜찮은데요. 1000페이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00페이지 다 노가다 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여기서 이제 창의성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과정을 없앨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일일이 노가다를 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다 노가다 떼서 하나하나 다 지워야 돼요. 그럼 한 뭐 대여섯 시간 걸린다고 쳐봅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매크로를 만들었어요. 매크로를 만들면 10초 안에 끝납니다. 1000페이지든 2000페이지든. 그냥 버튼 하나 띡 누르면 한 방에 싹 없어져요. 됐어? 그럼 여기서 발휘한 창의성은 뭡니까? 방법적인 창의성인 거죠. 방법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창의성이란. 됐어? 그럼 이건 뭡니까? 생산성을 높여준 거죠. 맞아요? 생산성이 높아졌잖아. 원래는 5시간 걸릴 일이야. 근데 10초 만에 끝났어. 생산성 높아진 거 아니에요? 맞죠? 이 얘기가 이제부터 나올 얘기예요. 그럼 아까 위에서 말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아래 한글은 이러이러한 기능이 부족해. 엑셀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기능이 부족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자. 프로그램을 아예 새로 만들자. 이게 위에 거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야 돼. 뭐 한글 뭐 2010 몇 이런 버전이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니네가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아예 처음부터.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어렵겠죠. 이건 어떻습니까? 평생 가도 못 만들 수 있어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창의성을 발휘하는 경우는 뭐다?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됐어? 예를 들어서 내가 엑셀에 있는 어떤 기능을 넣고 싶어. 만약에 뭐 에버리지, 뭐 평균 계산하는 막 이런 거를 한글에 넣고 싶어. 그러면은 이 기능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막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오래 걸려. 근데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엑셀에서 평균 계산하면 되잖아. 이게 더 생산성 높은 거 아니야, 차라리? 이해돼요, 뭔 말인지? 여기에다가 기능을 새로 만드느니 차라리 그냥 엑셀에서 평균 계산하든가 내가 계산기 두들겨 갖고 그냥 노가다 뛰는가 차라리 그게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뭡니까?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뭔 말인지?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뒷내용을 해석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요. 잘 봐. 여기다가 쓸게 제가. 창의성을 발휘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다?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럼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결국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야. 됐어요? 즉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문제점에 초점. 됐어? 그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어? 아래 한글에서는 평균 계산이 안 돼? 문제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영역이 된다. 근데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어떤 겁니까? 위에서 말했다시피 방법과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에요. 기술적인 측면. 방법과 기술적인 측면. 됐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과정에 가까운 거죠. 과정. 그러니까 문제 해결적으로 접근을 한 거야.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성을 발휘를 한다는 거죠. 내가 이거 일일이 지우려고 하니까 좀 안 되네.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그러면은 뭐 매크로란 기능을 활용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 매크로를 활용해야겠다라는 걸 아예 못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난 떠올렸죠. 이게 뭐야? 이게 창의성이라. 됐어? 근데 얘들아, 매크로를 만들어서 이걸 한 방에 지운다는 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 기존에 있는 기능이고요.
누군가는 활용하고 있었을 건데 그 아래 한글을 다루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매크로라는 기능의 존재 자체도 모를 거고요. 근데 좀 한글을 다루는 게 좀 익숙한 사람은 그런 거를 떠올려낼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문제 해결적인 측면에서 입각해서 이런 식으로도 내가 좀 떠올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성을 발휘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예 어떤 거를 새롭게 만드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떠올려낼 줄 아느냐. 그래서 둘 다 근데 창의성이라고 퉁쳐버려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바로 방법과 기술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한 건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자, 이거 이해하면 이걸 끝난 거예요. 됐어? 다시 봐봐. 창의성이 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요. 방법과 기술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창의성이라는 게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나왔죠. 해결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어떤 해결이냐? 뒤에 that 나왔습니다. That drastically reduce the work necessary to solve a problem. 문제를 해결한다란 말 여기 또 나왔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극적으로 줄이는 해결이래요. 됐어? 다시 한번 뭐랍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작업이 있거든? 근데 이 필수적인 작업 양을 극단적으로 줄여주는 해결책이라는 거야. 아까 말했다시피 원래는 블럭 씌워서 일일이 지워서 일일이 노가다 띄워서 지워야 돼. 5시간, 6시간 걸려. 근데 이걸 어떻습니까? 이 작업량을 극도로 낮춰주는 거죠. 매크로 써서 Alt 1 딱 누르면 한 방에 싹 이렇게 지워져 버리는. 예를 들어서 단축키를 이용해서. 그러면 창의성을 발휘함으로써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렇죠? 생산성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그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볼게요. We can see an example. 우리는 한 가지 예시를 볼 수 있는데 어디에서요? In the development of the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이라 나왔습니다. 뭔지 몰라도 돼요, PCR이. 어차피 뒤에 나와 있거든요, 설명이. 잠깐 보자면요. 자, 이 이제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이래요. 어쨌든 PCR의 개발에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 사례를 볼 수 있답니다. 이 PCR이란 게 뭐냐면요. which enables 가능하게 해준대요. 우리로 하여금 to amplify 증폭시키도록 small pieces of DNA in a short time. 짧은 시간에 작은 DNA 조각을 증폭하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제 PCR이라는 건데 이 PCR의 개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례를 볼 수 있어요. 자, 그게 뭐냐? This type of creativity, 이러한 유형의 창의성은요. 즉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해결적인 측면으로 입각한 창의성이죠. 이 창의성은 might reduce, 줄여줄 수 있어요. The steps, the number of steps, 단계의 수를 줄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단계로 대체할 수가 있답니다. 어떤 단계로? 실패할 가능성이 더 낮은 단계로 대체할 수가 있대요. 따라서 생산성이 증가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뭐 PCR을 개발해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PCR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아래 한글 예시를 들었죠? 그걸로 똑같이 해볼게요. 나는 뭘 하고 싶다고? 한글을 다 지워버리고 싶다고. 그럼 원래 과정, 원래 단계는 뭡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블럭을 씌워서 딜리트를 누르고 휠을 내려서 또 블럭을 씌우고 또 딜리트를 누르고 이게 단계잖아, 단계. 그렇죠? 근데 이 단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고요. 그냥 단축키 하나 딱 누르면 끝나버리니까. 단계가 줄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이제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왜냐면 야 내가 5시간 동안 이거 한글 지운다고 생각해봐. 멘탈 나갈걸요? 5시간 동안 아무 생각 아, 아, 이런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실수로 영어를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언제 찾을 건데? 1000페이지짜리인데 언제 찾을 거야? 그렇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매크로를 딱 해갖고 원터치 해버리면은 삑사리 없이 깔끔하게 지워져 버린다. 됐어? 그러니까 실패할 가능성도 더 낮은 단계로 substitute 대체될 수도 있다는 거죠. 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increasing이 나오는 게 맞는 거죠. 됐니?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창의성이라는 게 생산성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둘 다 끼칠 수 있다. 다만 이때 우리가 발휘하는 창의성이란 녀석의 정의가 조금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의성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아예 기존에 있던 방법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못 떠올려내지만 내가 잘 떠올려낼 수 있는 그런 건가? 즉 문제 해결적인 측면에서 내가 잘 떠올려낼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을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참고로 저는요 후자에 좀 가까워요. 후자에. 그러니까 저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못해요. 저는 못 하는데요.
근데 이제 대신에 기존에 있던 방식에서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좀, 이거를 좀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제가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한글 같은 거 작업할 때도요.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 실제로 이 한글을 지워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글만. 그럼 선생님들은 대부분 노가다 띄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나는 그때 짱구 걸리고 있어. 노가다 띄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없애지? 원터치로 없앨 수 있는 방법 없나? 이거를 고민을 하고 고민이 너무 길어지면 그냥 노가다 뜁니다. 고민이 너무 길어지면 노가다 뛰고요. 고민을 해서 해결이 나오면 이제 막 시도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되더라고요. 대부분. 어쨌든 그렇고요. 자, 우리 마지막 질문 볼 건데요. 40번인데, 우리 깔끔하게 요거 하고 쉴까? 40번 하고? 왜 말이야? 40번 하고 쉬자, 40번 하고. 알겠지? 자, 40번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 39번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40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40번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좌우 방향 지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랍니다. 자, 미리 좀 설명할게요. 어떤 얘기냐면요. 약간 3차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3차원으로.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3차원이 아니잖아. 잠깐만. 왜 안 그려져? 음. 아씨, 이거 3차원으로 어떻게 그리지? 3차원으로 어떻게 그려야 되냐? 나 이거 졸라맨밖에 못 그리는데. 응. Z축을 그리라고? 자, 이렇게 있어요. 요 상황에, 요 상황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쪽이랑 이쪽으로 볼게요. 아씨, 헷갈린다. 몰라. 자, 그냥 말할게요. 사람은요, 위와 아래는 구분을 잘한대요. 구분을 잘한대요. 위, 아래 구분을 잘한대요. 그리고 앞, 뒤도 구분을 잘한대요. 앞뒤. 앞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 뒤라고 해야 되나? 아이씨, 이거 2차원으로 표현하려니까 힘드네. 아무튼가. 그러니까 위, 아래, 그리고 그냥 앞뒤라고 쓸게요. 그냥 얘는 한글로. 앞, 뒤를 구분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방향 구분을 말한 거야. 방향 구분. 위아래 구분 잘하고 앞뒤 구분도 잘한대요. 근데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좌우 구분은 안 된대요. 이게 이 내용이에요. 이게 이 내용이야. 됐어? 방금 전에 지금 제목에서 뭐라 했죠? 우리가 좌우 방향 지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 어렸을 때 내가 지금 아들내미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자, 로우나 여기 나가갖고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그럼 꼭 일로 가요. 꼭 왼쪽으로 가. 아니,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하면 이제 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 오른손으로 받아. 이렇게 되면 헷갈리는 거야. 이 좌우가 헷갈려요. 어렸을 때 특히 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를 헷갈리는 애들은 없거든요. 근데 왼손으로 해라, 오른손으로 해라는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걸 한번 볼게요. 자, 가봅시다. young child may be puzzled. 어린아이는 당황할 수도 있답니다. 뭐 할 때 ask 나온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요청의 뜻이죠. 그래서 요청 받을 때 to distinguish 구별하도록 뭐를 face in the direction of right and left라고 나왔죠. 오른쪽과 왼쪽의 방향을 구분하라고 요청받으면 당황할 수 있답니다. 여기가 왼손인가? 여긴가? 이러면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the same child, 자, 그 똑같은 아이는 may have no difficulty in determining. 자, 원래는 have difficulty ing가 한 세트거든요. 여기서 e는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ing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no가 붙었으니까 어려움이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똑같은 아이, 즉 무슨 말입니까? 좌우를 헷갈려 하는 그 아이는요.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답니다. 뭐에 있어서? 알아내는 데 있어서. 뭐를? The directions of up and down or back and front래요. 그러니까 위아래와 앞뒤의 방향을 알아내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내용 다 나왔죠.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요? 과학자들이 프로포즈 제안한대요. 주장한대요. 뭐를? 대절을요. 대절이 이만큼인데 이러한 일이 발생한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는 애들이 위아래 앞뒤는 구분 잘하는데 좌우를 구분 못하는 것. 그래서 이 일이 발생한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3차원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제로 3차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3차원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오로지 두 가지가 강하게 우리의 진화에 영향을 끼쳤대요. 두 가지만 우리의 진화에 영향을 끼쳤대요. 3차원에서. 그럼 3차원에서 두 가지만 영향을 끼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vertical dimension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The front back dimension이라고. 요 두 개만 우리 진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vertical dimension이 뭐야? 수직적인 거잖아. 수직적인 거. 수직적 차원이 뭡니까? 위아래잖아, 위아래.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지각적인 측면에 있어서 위아래 차원과 앞뒤 차원만을 제대로 인지하도록 진화를 했다는 거야. 그 말인즉슨 좌우를 제대로 구분하도록 진화가 되진 않았다는 거야. 됐어요? 자, 좀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수직적 차원은 뭐냐? As defined by gravity.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력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라는 걸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스피시즈라고 나왔죠. 이동하는 종에게 있어서는요. 앞뒤 차원이 또 역시나 중요하겠죠. 그렇죠? 아니 여러분 평상시에 여기 걸어갈 때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있어요? 무슨 저 개 마냥? 꽃게 마냥 이러고 걸어가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집에 갈 때 이렇게 걸어갈 거 아니죠? 그렇죠? 아니잖아. 우리는 앞으로 걸어갑니다. 앞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걸어간다는 거는요. 당연히 그의 반대 방향인 뒤쪽도 우리가 더 잘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 차원도 우리가 더 잘 인지하도록 진화를 해왔다. 이거입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By the positioning of sensory and feeding mechanism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감각과 먹이 섭취의 메커니즘의 배치에 의해서 정의되는 그런 앞뒤 차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인지를 잘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왜 얘네는 인지를 잘할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앞뒤랑 위아래는 인지를 잘하는데 왜 좌우는 인지를 잘 못할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인지에 영향을 준대요. vertical versus horizontal. 수직 대 수평. VS죠? versus는. 그리고 far versus close죠. 그래서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원거리냐, 근거리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시각에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the search for dangers. 위험에 대한 탐색에도 영향을 준답니다. 그 위험이 어떤 거냐면 위쪽에서의 위험과 아래쪽에서의 위험인데 위쪽에서의 위험은 위쪽에서의 위험은 예를 들면 뭐 독수리로부터의 위험, 뭐 아래쪽은 예를 들면 뱀으로부터의 위험.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겁니다. 정리하자면 왜 우리는요? 왜 인간은 위, 아래나 아니면 앞, 뒤, 인지 능력이 좋은가? 반대로 좌, 우, 인지 능력이 왜 떨어지는가? 결국 이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한 단어. 뭘까요? 이겁니다. 생존입니다. 생존. 이거예요, 이거. 음, 생존. 여러분, 위, 아래와 앞, 뒤는요. 생존과 관련성이 있어요. 생존과 관련성이 있어요. 됐어? 위로부터는 독수리가, 아래에서는 뱀이 어떻게 이제 다가올지 모르니까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인간은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걷지 뒤로 걷진 않잖아. 마이클 잭슨 마냥 우리가 뒤로 걸어가진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걸어간다. 그리고 뒤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뒤를 이렇게 경계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게 다 뭡니까? 다 생존에 관련된 거라고. 생존에 관련.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좌우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생존의 영향력이 크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진 않다고요. 위와 아래와 앞쪽과 뒤쪽은 경계를 해야겠지만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는 게 크게 중요하냐는 거야. 생존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좌우를 구분하는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비교.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글은. 자, 이어서 볼게. 지금 그 내용이 딱 나오거든요. However 나왔죠. 그러나 the left right axis라 나왔는데 이 axis가 축이란 뜻이에요. 축, x축, y축 할 때 그 축이야. 자, 그러면 좌우 축은요. is not as relevant in nature. 자연에서는 그만큼이나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자연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생존에서. 이게 좀 덜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a bear is equally dangerous. 자, 곰은 똑같이 위험해요. From its left or the right side. 얘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똑같이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답니다. 그것이 거꾸로 뒤집혀져 있답니다. 야, 곰이 물구나무 서고 있어요. 그러면은 비교적 덜 위험하다라는 거겠죠. 근데 곰이 왼쪽에서 오냐 오른쪽에서 오냐가 중요합니까? 왼쪽에서 오든 어차피 곰은 사람을 찢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왼쪽에서 오냐 오른쪽에서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지? 자, in fact, 사실은 when observing a scene, 어떤 장면을 우리가 관찰할 때요. 어떤 장면이냐? containing plants, animals, and man-made objects. 식물이냐, 동물이냐, 그리고 인간이 만든 물체. 예를 들면 자동차나 뭐 이제 표지판 이런 것들, 이런 거와 같은 인간이 만든 물체. 이런 것들을 포함한 어떤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겨우 구분할 수 있다. 여기 해석을 좀 잘해야 되거든요. We can only tell. 우리는 겨우 그러니까 간신이야, 간신히. 여기서의 only는 간신히. 우리는 간신히 구별할 수 있다는 거야. 뭐를요?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을 간신히 이제 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인공적인 물체를 관찰한다면 좌우가 바뀌었다는 것을 간신히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 근데 위아래나 앞뒤가 바뀌어 있으면요 한눈에 그냥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좌우가 바뀌어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알아차리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지난 시간에는 서영이가 여기 앉았어. 근데 오늘은 여기 앉았어. 이거를 알아채는 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서영이가 뒤돌아 앉아 있어. 이거는 구분하기가 물론 적절한 예시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난 뒤에 난 등지고 수업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공중부양해서 들어요. 막 위에서 막 책상을 위로 쌓아갖고 위에서 수업 들어요. 이러면은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요약문을 한번 볼까요? Having affected the evolution of our spatial perception. 자, 우리의 공간 지각의 진화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vertical and front back dimensions. 자, 수직적 차원 그리고 앞뒤 차원은요 쉽게 인식된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진화를 해왔으니까 여기 앞에 나왔었죠. 하지만 좌우축은요, which is not significant in nature. 자연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does come instantly to us.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는 없다. 왜냐면 어차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우리에게 다를 바가 없거든. 여기서 오나 여기서 위험이 여기에서 오나 여기에서 오나는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앞에서 오냐랑 뒤에서 오냐는 좀 다르죠. 그렇죠? 위에서 오냐 아래에서 오냐도 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왼쪽과 오른쪽은 생존에 있어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렇게 인지를 잘 할 수 없다. 결국 아까 말했다시피 본문에는 한마디도 안 나왔거든.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주는 요소인 요 수직적인 거 그리고 앞뒤에 관련된 거 여기에만 좀 더 인지를 잘하게 진화를 해왔고 생존과 무관한 좌우 구분을 잘 못하도록 진화를 해왔다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진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